옥수는 젊은 시절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지금의 자그마한 국밥집을 차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 중에서 일부는 아들 결혼 때 전셋집 차려주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원을 노후 자금으로 묶어두었습니다. 언제까지 국밥집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미리 은퇴 후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사실 국밥집은 혼자서 운영하는 구멍가게라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해야 별거 없었습니다. 그래도 평생 해오던 일이고 단골 손님 때문이라도 쉽게 그만두질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경부터 저녁 8시경까지 일했습니다. 요즘은 혼자서 하기에 힘에 부쳐 주방 아주머니를 1명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아들은 결혼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옥순 부부에게 자식은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외아들이라 그런지 어릴 적부터 손이 많이 갔던 아이였습니다. 반찬도 골라 먹고 입이 짧아 음식도 조금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호리호리하고 신경이 날카로운 아이였습니다. 아들은 자라면서 자신의 몸이 약골이라는 걸 인식하고부터는 오히려 건강을 과하게 걱정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아들을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밥을 떠먹여 키운 옥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남편으로부터 아이 버릇만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옥순 역시 자신의 과도한 관심이 아들의 성질을 나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약한 아들을 보는 옥순의 마음은 무척 시렸습니다. 아들은 자라면서 어릴 적 성격이 그대로 굳혀져 갔는데 성질이 나면 부모 앞에서도 벽을 주먹으로 치거나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늘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자식의 나쁜 성격을 고쳐주려고 무지내를 썼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아들은 더 비뚤어져 나갔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어른이 돼 가면서 그런 객기는 많이 사라져 갔지만 예민하고 소심한 성격 자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물론 아들의 속마음은 따뜻하고 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세상에만 빠져 있어서 배려라는 것을 배우질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때때로 옥순에게는 친근하게 대해주던 준혁이 남편이 돌아가고부터는 점차 폭력적인 말투와 행동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옥순은 남편이 왜 그렇게 아들의 성격을 걱정했는지 이유를 알만 했습니다. 예민하고 소심한 성향의 아들은 남의 작은 실수를 크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엄격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조언을 해주는 말도 자신을 책망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성격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덮어주고 아들 앞에서 죽는 신용까지 해준 옥순의 가정교육이 빚어놓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들한테 구박받고 서러움을 받아도 좋아.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자식치고 제대로 제 역할을 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만하고 때로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해도 옥수는 눈 감아 주고 살았습니다. 아들의 그런 성격적 결함은 결혼을 하면 좀 나아지겠지 생각했지만 결혼 몇 개월 지나부터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옥순이 그렇다고 성인군자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옥순도 성깔이 있어서 아들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돌아간 남편에 대해서는 자존감을 많이 내세웠던 옥순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한 것을 보고 옥순은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안색이 너무 안 좋구나. 아들은 속내를 쉽게 꺼내지 못하고 멈칫거렸습니다. 콧등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런 아들을 달래면서 고민을 털어놓게 했습니다. 아들은 주눅이 든 기색을 보이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돈이 급히 필요해졌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1억 원 정도. 엄마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할 곳이 없어요. 옥수는 뜨끔했습니다. 1억 원은 마침 노후 자금으로 저축해둔 게 있었습니다. 옥수는 망설였습니다. 돈을 내주면 옥순의 노후 자금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옥순이 아무리 열심히 국밥을 팔아도 그 돈을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돈이 없다고도 못하고 또 있어도 쉽사리 내줄 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아갈 비상자금을 헐었으면 다시는 벌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아들이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돈을 구하고 있는데 모른 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뭐 하는데 그렇게 거액이 필요한 거냐? 아들은 빨리 말을 못하고 다 죽어가는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냥 긴급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아니, 어디에 쓸 돈인지는 알아야 돈을 내줄 거 아니냐? 정말 시급한 거냐? 용돈은 묻지 말고 빌려줘요. 내가 그냥 달라는 거 아니야. 옥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빌려가는 거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들은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신경질적으로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옹색한 표정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옥순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꼭 갚아줄게요. 걱정하지 마. 나 자신 있어요. 그 밝아지는 표정을 보니 옥순의 마음도 편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싱글벙글 웃으며 연신 고맙다고 엄마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아들이 보는 앞에서 계좌이체를 해주었습니다. 이체를 받자마자 아들은 가봐야겠다며 불이 나게 집을 나갔습니다. 옥수는 거액을 한꺼번에 해준 게 잘한 일인지 판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의 다 죽어가는 얼굴을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거액을 단박에 내준 짓이 잘한 일인지 마음이 그다지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나저나 노후 비상자금이 없어져 그 허전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앞날이 든든했었는데 이제는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밥집으로 나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준혁 씨가 어제 어머님한테 큰 도움을 받았다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저도 너무 고마워요. 어머님이 아직도 건재하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큰 돈인데 어디에 쓸 건지 아무 말도 없이 가져갔어. 한편으로 걱정이 된다. 준혁이가 뭐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거니? 며느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는 게 뻔했습니다. 아마 회사 관련한 일에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깊이는 잘 모르겠어요.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 아들이 갑자기 거액을 요구하기에 해주었지만 그것을 어디에 쓰는 줄도 모르고 있으니 이처럼 황당한 일이 또 있겠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번에 카페를 오픈했다면서 내일 오픈 기념일 날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옥수는 바깥사돈이 가게를 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바깥사돈은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정년 퇴직했다고 들었는데 그새 가게를 오픈한다니 새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공무원 마인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옥수는 꼭 참석하겠다고 며느리에게 전했습니다. 막상 대답을 해놓고 보니 마땅한 옷도 없었고 축의금을 얼마를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입고 나갈 마땅한 옷도 없거니와 문제는 축의금인데 못해도 돈 100만 원은 해야 아들 명색이 서질 않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국밥집 재료비 외에 당장 100만 원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1억 원을 다 해줬으니 남은 돈이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답답하고 당혹스러워. 그리고 또 궁금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해서 아들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를 받질 않았습니다. 사돈의 카페 오픈 기념일이 왔습니다. 하객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어 성황리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아껴두었던 정장을 꺼내 입고 미장원에 들려 머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들의 체면도 있고 하여 신경을 좀 썼습니다. 축의금을 내는데 다소 염치가 없었습니다. 돈 마련을 하긴 했는데 30만 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축의금을 냈는데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금액을 확인해 장부에 기재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괜히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축의금이 30만 원뿐인 것을 알고 나서는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말로 형언하기 어려웠습니다. 카페 안쪽을 보니까 아들도 거기에 나와 손님들을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슬며시 다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너는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더구나. 문자 메시지 답장이라도 해주던가 그러지. 아들은 옥순의 말에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엄마, 사람 숨 넘어가게 왜 그렇게 전화를 자주 했어요? 아니, 돈 가지고 어디로 도망이라도 간 줄 알았어요? 옥수는 황당했습니다. 전화를 왜 한 번도 안 받느냐는 취지로 묻는 건데 그것을 짜증낼 일이냐고 다그쳤습니다. 아들은 그 본래의 성깔대로 인상을 쓰면서 벌컥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런 데까지 나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남들이 알까봐 걱정도 안 돼요? 창피한 줄 모르고. 거액인데 어디 쓰는 줄도 모르고 가져갔으니 하는 말이다. 그게 뭐 그렇게 비밀스런 일이라도 되는 거냐? 그때 며느리가 아들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얼굴빛이 급격히 어두워지면서 짜증 섞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런 자리에 나오면서 축의금 30만 원이라니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돈 100만 원쯤 하면 어디 뒀나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거액의 돈을 빼갔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낸단 말인가. 네가 가져간 돈이 내 수중에 있던 현금 모두였다. 그걸 네가 가져갔는데 내게 무슨 돈이 남아 있겠냐? 그러면
연락을 해서 사정을 말했으면 저라도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가 받질 않는 걸 낸들 어쩌란 말이냐? 그 말에 아들은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잘한 게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옥순에게는 축의금 적다고 아들에게 일러 바치는 며느리가 더 괘씸했습니다. 그새 그걸 못 참고 아들에게 고자질을 하는 며느리가 야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들하고 한바탕 말다툼을 하다가 옥수는 아들과 며느리가 없는 쪽으로 갔습니다. 같이 떠들어봤자 머리 아픈 일만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옮겨 앉은 자리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 큰 사위가 이 가게 여는데 돈을 보태줬다고 하네. 어머, 요즘 그런 사위가 어딨어? 효자 사위네. 이 집 큰 사위라고 하면 옥순 자신의 아들이 아닌가. 아들이 바깥 사돈 카페 여는데 돈을 보태줬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었나 생각하면서 다시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다른 하객이 그와 관련하여 다른 말을 했습니다. 1, 2천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씩 대줬다고 하네. 요즘 같이 물가가 치솟고 경기가 안 좋을 때에 그런 거액을 한꺼번 턱 내놓는 사위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네. 옥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돼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용도를 말하지 않고 돈을 가져가서 사돈 가게에 보태줬다고 하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자니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아들이 있는 대로 다시 갔습니다. 마침 아들은 통화 중이었는데 옥순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장님이 더 잘 챙기셨어야 하지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한 건지 아십니까? 나한테는 마지막 자금이에요. 저번처럼 날려먹으면 나 죽습니다. 죽어요. 옆에서 듣자니 이건 또 뭔 소리인가. 옥수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아들이 주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도 주식 때문에 훌난리가 한 번 났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주식 자금은 아차 싶었습니다. 사돈 가게에 5천만 원을 보태주었으면 나머지 5천만 원으로 주식에 처박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옥수는 어찔했습니다. 그게 어떤 돈인데 용처도 안 밝히고 가져가 주식을 하고 자기 장인 가게에 보태줬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전화가 끝나자 옥수는 아들의 손을 끌어잡고 앉았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라. 내가 다 알게 되었어. 너 1억 원 가지고 니네 장인 가게 여는데 보태주고 또 5천만 원은 주식에 처박았지. 아들은 체념 섞인 말투로 그렇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아무 문제도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화가 치밀어 오른 옥순이 참지를 못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고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한 거냐? 아들은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키면서 조용히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속이 뒤집힌 옥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당장 주식에 처박은 5천만 원부터 다시 가져와. 그리고 사돈에게 보태준 돈은 내가 직접 말을 할 테니까. 그 말에 아들은
옥순의 팔을 밀치면서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매일 오를 수 없어요. 지금은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이 빠져 있어서 매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좀 더 기다려야 해요. 너 지금 주식으로 하루 만에 손실을 입었다는 걸 말하는 거냐? 그게 어떤 돈인데? 아니, 누가 그냥 달랬어요.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요. 이제 빌려간 지 이틀째인데 벌써 돌려달라는 말이에요? 두 사람의 언성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언쟁이 커져서 다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의 시선이 창피한 아들이 옥순에게 제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열불이 난 옥순이 참을 수가 없어서 계속 아들을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아들이 주먹으로 옥순의 어깨를 때렸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아들이 늙은 애미를 때리는 걸 목격하고는 놀래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혀차는 소리가 들렸고 일부 사람들은 대놓고 아들한테 뭐라고 한 소리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때릴 수가 있는가? 후레자식이란 소리를 듣고 싶은 건가? 카페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인상이 험악해지면서 기념식은 당연히 파토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 와중에 며느리가 옥순에게 다가와 트집을 잡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오셔서 이런 난장판을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셨던 거예요? 여윳돈 좀 장인에게 보태준 사위가 자랑스럽다고 칭찬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짓이에요? 그에 더해 바깥 사돈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정말 너무 하십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로 남의 하객들 다 쫓아내시는 게 사돈 간의 예의입니까? 그 돈 좀 제가 썼기로서니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난리를 부리는 겁니까? 옥수는 아들이 때린 어깨 쪽지가 빠지는 듯 아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세상에 아들이 애미를 때린다는 겁니까? 그것도 사람 많은 곳에서 버젓이 폭력을 행사하는 아들을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옥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먼저 돌아간 남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언제가는 저 아들놈 때문에 당신이 패가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정말 그랬습니다. 반평생을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런 아들이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때리다니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늙어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자존감의 문제였습니다. 나이 먹어 쭈그러들었어도 존엄한 나의 자존감은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것입니다. 옥수는 강하게 마음먹었습니다. 개망나니 같은 자식을 아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평생 혼자 사는 한이 있어도 이런 후레자식을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호적에서 아들을 파버리겠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지난 34년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쳐 놓은 자식이 호래미를 때린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용서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옥수는 사람들의 낯뜨거운 시선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쳐다보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러움이 복받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휴대폰은 잘 들릴 수 있도록 핸드백에서 빼놓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한테서 죄송하다는 연락이 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물론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늦은 밤에까지도 문자 하나 오질 않았습니다. 괘씸한 마음의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호적에서 파버리자고 마음먹은 거 빨리 처리해 버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옥수는 어깨 쪽지가 걸려서 병원에 가봤습니다. 너무 아파 밤잠을 설쳤습니다. 의사는 CT 촬영을 해보고는 어깨뼈에 살짝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통증이 있을 테니 진통제를 먹고 잠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깨를 깁스해 놓았습니다. 한쪽 어깨를 깁스하고 병원을 나오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귀하게 키워왔던 아들한테 매를 맞고 뼈에 금이 산 인생이라면 이미 실패한 인생인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노후가 편안한다는 것인데 이건 농사는커녕 인간도 못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이길 거부하는 자식놈을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한 호적에 놔둔 채 살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즉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호적에서 자식을 파내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병원 진단서가 첨부되어 불효자식을 호적에서 제적시키는 문제이므로 잘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옥수는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 달라고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옥순이 아들에게 구타를 당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들이든 며느리든 누구부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행위가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옥수는 이제부터는 아들에 대해 그 어떤 기대나 희망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아들은 일체의 왕래를 하지 않았고 옥순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옥순을 찾아왔습니다. 옥순은 현관에 아들을 들이지 않고 밖에 세워둔 채로 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꺾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잘 지냈어요? 내가 바빠서 연락을 못했어요. 네가 날 찾아온 이유가 뭐냐? 엄마가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그러나 아들의 말 속에서 진심은 전혀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사과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은 멈칫거리며 자꾸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옥수는 현관문을 붙잡고 서서 아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단호한 옥순을 보고 의아스러워했습니다. 네가 날 찾아온 건 다 이유가 있을 것이야. 그냥 안부 때문에 올 네가 아니잖아. 그 말에 아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뭔지 난감하다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너는 저번에 주식을 매도해서 나한테 가져오기로 하지 않았니? 그게 손실이 커져서 매도를 할 수 없어요. 너무 손실이 많아져서. 그렇지만 이번엔 정말 자신이 있어요. 뭐라고? 주식으로 손해를 봤는데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냐? 응.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줘요. 엄마가 아니면 내 희망이 꺾어져요. 정말 대책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염치도 수치도 없는 허접한 놈이었습니다. 이런 자식을 믿고 반평생을 살아온 옥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호러미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주식으로 날려먹고서도 모자라
또 돈 요구를 하는 아들은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까지 팔아서 주식 자금을 해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옥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 호적 등본을 아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의아했던 아들이 그 내용을 보더니 안색이 시뻘겋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법적으로 인간적으로도 말이다. 우리는 남남이다. 아니, 엄마, 어떻게 저를 호적에서 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유일한 아들인데... 아들, 늙은 애미를 두들겨 패고 현금 출납기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네가 아들이라고 할 수 있냐? 정말 하늘이 무섭지도 부끄럽지도 않냐?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수는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가증스런 눈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소리 없이 흐느끼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호적을 정정하는 일은 너무 심하다고 애미를 폭행한 후레자식을 호적에서 제외시키는 건 그만큼 내 각오가 단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 엄마, 제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한 번만 용서해줘요. 옥수는 현관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 동안 있다가 갔습니다. 아들이 다녀가고 난 뒤 1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예상했던 대로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격앙되었고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다 늙어 언제 세상을 하직하게 될지 모르는 나이에 자식보다 돈이 그렇게 더 중요하냐고요? 며느리는 자신이 지금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다는 것을 깜빡한 것처럼 막말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호적에서 자기 아들을 파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머님 말고 또 있을까요? 연락하지 마라. 너와 나는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다. 나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러니 며느리도 없는 거다. 더 이상 니들 인생에 끼어들고 싶지 않구나. 며느리는 한참 동안 옥순에게 막말을 내던지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옥순은 아들 내외와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국밥집에 찾아온 어떤 손님들로부터 시장 부근이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밥집도 해당되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려고 이웃 가게와 통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마 토지 보상금이 상당 액수 나올 거란 말을 들었습니다. 삽시간에 그 지역 일대에는 토지 보상금 문제로 뒤숭숭했습니다. 덩달아 옥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밥집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토지 보상금이 평수에 따라 그리고 위치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옥순의 국밥집 위치는 핵심 지역이어서 보상금이 높아질 것이라고들 했습니다. 아마 7억에서 8억 원이 될 것이라고 누군가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집과 함께 10억 원 정도의 자금이 마련될 것으로 추정해 봤습니다. 노후 생활비는 물론 좀 더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쓰고 싶어졌습니다. 며칠 후
관할 구청에서 토지보상금에 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보상금 수령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옥순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행운에 뛸 듯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이 뒤따랐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토지 보상금에 대해 듣고는 득달같이 찾아와 난리를 부렸습니다. 엄마, 하늘이 우릴 도운 거잖아요. 니들이 무슨 상관인데 그러냐? 국밥집은 내 평생 마련한 가게다. 니들과는 아무 상관없으니 그만 돌아들 가라. 어머님, 그래도 아들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내치시는 건 매몰차다고? 그럼 애미를 때린 자식은 뭐라고 해야 하니? 법적으로도 니들과 무관하니 간섭하지 마라. 엄마, 혹시라도 사기꾼들한테 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잖아요. 저희들밖에 누가 있었쇼. 사기꾼들보다 니들이 더 무섭다. 나한테는 말이다. 그렇게 애미를 걱정하는 니들이 내가 어깨 깁스를 했을 때는 나 몰라라 했던 거냐? 그때는 남남이었다가 내한테 돈이 생기니까 이젠 가족이란 말이냐? 뻔뻔한 인간들. 얼른 눈앞에서 사라져 다오. 엄마, 우리도 자식인데 너무 그러지 마요. 얼마라도 생각을 해줘야지요. 그 말에 옥수는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자신이 낳은 자식이 이토록 염치도 모르는 인간인 줄은 이제야 알 수 있었다니 정말 하늘이 부끄러웠습니다. 옥수는 문을 잠근 뒤 택시를 타고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한동안 옥수는 경기도 근방에 자그마한 아파트 한 채를 계약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하도록 약정해 두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교체해 버렸습니다. 2번 다시 아들 내외와 엮이지 않고 싶었습니다. 옥수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